네, 안녕하세요. 저희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지만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모두연구소 커뮤니티 매니저 성태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더레이터가 무슨 후디에 비닐을 쓰고 있나 싶으시겠지만 네, 오늘 주제가 뭐죠? CES 현장 브리핑 AI 연구의 미래 정지훈 교수님을 네, 모시고 진행을 하는데요. 네, 저희가 연사님과 이렇게 모두연 이렇게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착장을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보통은 비즈니스 캐주얼 혹은 이제 좀 깔끔하게 입고 오는데요. 네, 정지훈 교수님께서는 작년에도 여기 모두의 연구소 강남 캠퍼스에서 다른 네, 연사님들과 함께 CES 안간 CES 패널톡으로 함께 인사이트 나누어 주셨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모두연 커뮤니티 분들과 라스베가스 현지에서 미더블 또 함께 가진 바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네, 모두의 연구소 뿐만 아니라 다른 AI 연구자 분들께도 네, 영감을 드리는 그런 자리로서 네, CES 현장 브리핑, 특히 AI 연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10분 정도 모두의 연구소와 이 세미나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 이후에는 교수님의 강연이 1시간 정도 있을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Q&A가 20분 동안 오프라인에 계신 분들 위주로 그리고 사전 질문과 함께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온라인에 계신 분들은 아쉽게도 이 부분은 듣기만 참가만 가능한 걸로 네,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1시간 동안 네트워킹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저희 앞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표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속과 직무 등을 보면서 네트워킹 하시기에 수월하니 이따가 네트워킹 시작할 때 명찰 없으신 분들은 꼭 참석 꼭 가져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두의 연구소 소개를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모두연 세미나이다 보니까요. 저희 모두의 연구소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네. 용기를 내어서 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네, 환영하고요. 또 기존에 알고 계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모두의 연구소는 커뮤니티 및 교육 회사입니다. 그래서 AI 및 소프트웨어 테크 연구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하려고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고요. 여러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은 저쪽 벽면에 보시는 것처럼 Share Value, Grow Together가 저희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경쟁 중심의 교육이 아니라 함께 지식을 공유하고 성장하는 연구 문화를 전파하고자 이런 세미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랩 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관심 있으실 만한 프로그램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저희 커뮤니티 프로그램입니다. 랩인데요. 기본적으로 모두의 연구소인 만큼 연구, 프로젝트 중심의 랩이 있습니다. 랩 모임이고요. 이 프로젝트들은 기존의 재직자 분들 혹은 학생분들이 자발적으로 연구를 하시는 프로젝트들인데요. 모두연에서는 이 강남 캠퍼스 공간, 저쪽에 보시면 회의실들이 보이시죠? 이 공간과 페이퍼샵이라고 해서 네, 오른쪽에 보이시는 네, 이런 글로벌 탑티어 논문 게재 시에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리는 논문 지원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GPU는 또 심사 후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가능하기 위해서 카카오 임팩트, 브라이언 임팩트, 엔비디아 예술경연지원센터 등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페이퍼샵의 경우에는 좀 200만 원까지 지원을 해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혜택을 보시려면 저희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 먼저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키시면 됩니다. 국제학회 및 저널에 게재가 되시면 되고 그 기준은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제1저자나 교신저자의 소속을 모두의 연구소로 제출하시고 저희에게 파이낸셜 서포트를 해주시는 브라이언 임팩트를 사사로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이제 플립스쿨이라고 해서 스터디도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모두 모임으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모두의 연구소 아시던 분들은 오랜만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온라인 기반의 모임을 지원하는 플랫폼이 현재 새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이따가도 이벤트 안내 드릴 예정인데요. 스터디, 북클럽 챌린지 등을 오픈을 하실 수 있고 모바일에서 간단하게 시작 가능하신 그런 플랫폼입니다.
저희 기존에 활동하시던 분들은 저희가 슬랙을 이용한다는 걸 아실 텐데요. 여기서는 저희가 피드와 댓글로 실시간 소통 가능하도록 홈페이지를 재편하였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가 그 문자와 이메일로 안내를 드린 것처럼 뉴립스 방문기와 같은 모임이 이미 개설이 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프로그램은 저희 정기세미나 대전과 강남에서 열리고 아이펠이라고 해서 AI 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온라인 과정, 기초 수준이나 대학원 수준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과정이나 AI, LLM 서비스 개발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 혹은 저희 학생분들 채용하는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홈페이지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모두의 연구소 검색하셔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요 세미나 여러분 무료라서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저희가 K-하이테크 플랫폼 운영기관이기 때문인 점 안내를 드립니다. 때문에 올해 사업 이용객 중에 랜덤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만족도 조사 전화가 갈 수 있으니까 꼭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프로그램 소개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정지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잘 들리세요? 네. CS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오늘은 좀 AI 리서치 중심으로 좀 봐달라고 해서 그에 대한 걸로 준비를 하긴 했는데요. 아마 올해 CES는 아마 그 보신 분들도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엔비디아 얘기가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엔비디아만 보면 또 그럴 것 같고 그래서 큰 그림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엔비디아 얘기였죠. 그리고 핵심 키워드로 얘기한 게 결국에 이제 피지컬 AI. 개인적으로는 이효석 아카데미 가기 전에 이제 연말에 거기서 잠깐 인터뷰했을 때 올해 CS 2025가 피지컬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저는 썼거든요. 물리적 지능이 제일 중심이 될 것 같다. 이제 그거 중심으로 아마 얘기가 나오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젠세랑이 용어를 피지컬 AI라고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이고 그러면서 이 장표가 되게 인상적인 장표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AI의 발전상을 어느 정도 이제 그 단계별로 제시를 했기 때문에 2012년에 사실상 이번 이 AI 혁명이 시작됐다고 가정했을 때 초기에는 CNN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이제 비전 인식이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됐고 비전 인식 때 나왔었던 여러 가지 기업들이 성장을 했죠. 그중에 이제 저는 이제 엔젤 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투자하는 회사들이 이제 상장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저 퍼셉션 AI에서 생성 AI 시기로 넘어가게 되기 직전에 루닉 같은 회사가 제가 투자하는 회사인데 상장을 했고 크라우드웍스도 역시 제가 엔젤 투자하는 회사인데 상장을 했죠. 이 시기에 이제 퍼셉션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준비했던 회사들이고 그다음에 2022년에 이제 챗GPT와 함께 생성형 AI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앞에 이제 모두연구소에서 우리가 2019년 크리에이티브 AI 그 딥러닝 컬리지를 했거든요. 그때 제가 학장 역할을 했었는데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점점 생성형 AI 기술 쪽으로 이제 대세가 넘어갔습니다. 이제 이거는 특정한 태스크, 네로 AI에서 제너럴 인텔리전스로 넘어가는 계기가 된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였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하반기 들어가면서 이제 얘기가 많이 나온 게 에이전틱 AI, 에이전트화해서 하나의 어떤 그 태스크를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환경을 인식하고 여러 개를 다시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상당히 자율적인 버티컬하게 에이전트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에이전틱 AI가 이제 키워드가 됐다가 올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는 걸 들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따가 엔비디아에 대한 얘기를 좀 더 얘기를 할 때, 더 자세히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키노트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돌아다녀 보니 별 희한한 것들이 많았죠. 희한한 것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중에 이제 일부 사진을 그냥 찍어가지고 나열을 해봤는데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런 거 이거 뭔지 아시죠? 이 로보락 이 부스를 차렸는데 로보락 청소기 많이 쓰시죠? 예, 그거에다가 얘가 접혀 들어가는 팔이에요. 팔이 여기 접혀 들어가거든요. 접혀 들어가는데 청소기가 돌아다니다가 청소도 하겠지만 양말이랑 옷 같은 거 떨어져 있으면 빨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인식을 해서 저걸 집어서 들고 와서 바구니에 넣습니다. 그런 건데 어찌 보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접고서 돌아다니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인식을 일단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저걸 하기 위해서는 인식한 거를 보고서 팔을 꺼내서 액추에이터라고 그러죠. 액추에이터가 들어 올려가지고 가서 넣어야 되니까 하여튼 이제 그런 식의 이것도 이제 피지컬 AI의 기본적인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유니트리가 그 가지고 있는 로봇이 한 120cm 요만해요. 이제 이게 실제로 돌아다니고 그다음에 실물 보고 하니까 좀 다르긴 하죠. 이제 그런 느낌이 있었던 이런 로봇들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로봇에 해당하는 틀이 갖추어지니까 여기다가 이제 또 다른 거를 입히려고 하는 노력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것들도 되게 많이 나왔고요. 왜냐하면 일 자체를 많이 도와주는 거는 그 흔히 얘기하는 움직임 자체가 모빌리티가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모빌리티보다 사실은 팔이 더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팔 관련된 상체 부분을 좀 중시해서 나오는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굴러다니는 로봇에다 팔을 붙인 거에다가 여기 이제 이거는 그 스크린이거든요. 이게 작은 스크린인데 안쪽에서 비춰가지고 얼굴 표정 같은 것들을 만드는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새로운 건 아니고 한재건 교수님 창업하신 A로봇에서도 이제 이 비슷한 그 접근 얼굴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는 휴먼 로봇 인터랙션 측면에서 봤을 때 꼭 물리적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제 주시라든지 눈이라든지 이런 걸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조금은 더 인간하고의 어떤 상호작용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게 본 거라든지 이거는 이제 가방 같은 거에다가 가방에다가 조그맣게 움직이는 로봇을 달아가지고 일종의 패드 액세서리처럼 만들어 준 종류인데 그런 어떤 그런 거 그다음에 가장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회사는 존 디어 같은 회사가 제일 인상적이었죠. 왜냐하면은 가장 크게 달랐던 점은 작년에는 존 디어가 그 농사 짓는 거니까 농사 짓는 그 필드에 밭을 돌아다니면서 씨를 뿌리고 하는 그런 트랙터를 자율주행으로 선보였다면 올해는 4개 지형을 과수원하고요. 공사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여지는 밭의 형태를 가진 곳 그리고 잔디 이렇게 4가지. 그래서 골프장에도 존 디어께 되게 많이 다니거든요. 잔디 깎기. 그게 터레인이 그 지형이 다 다르죠. 지형이 전부 다른 것들을 스페셜하게 데이터를 모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거의 모든 돌아다니는 자율주행 라인업을 다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확대가 된 거죠. 확대를 시킨 그런 측면에서 실용성으로 봤을 땐 가장 인상적이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존 디어라고 이번에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제는 더 이상 AI가 이제 그 인터넷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물을 인식하고 주변의 환경을 활용을 해서 객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일상을 바꿔나가는 시대로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젠센왕의 키노트뿐만 아니라 현장에서도 제일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피지컬 AI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지는데 피지컬 AI라고 하는 것을 뭐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AI가 리얼월드 실세계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가를 풀어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월드 모델이라는 게 이제 AI 리서치 입장에서는 월드 모델이라는 게 원래 필요했고요. 그래서 월드 모델 관련해 가지고는 그동안 가장 많이 앞서 있던 회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테슬라가 그동안 가장 앞서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그 월드 모델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래서 그게 왜 다르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아주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라지 랭귀지 모델은 어디까지나 데이터 피드가 인터넷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텍스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오고 텍스트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레프리젠테이션, 어떤 미닝의 벡터 값을 활용을 해서 이제 연결고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어떤 의미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제 주변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벌이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한계를 정확하게 짚고 그 공간과 시간 사이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것과는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리얼월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과 인터넷상에 있는 걸 처리하는 건 다른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터넷에 있는 데이터를 토큰화해서 다 꾸겨놓고 거기에서 이렇게 뽑아내서 인간과 인간이 생각하는 개념적인 컨셉추얼한 어떤 개념과의 매치메이킹을 해주는 인터페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걸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게 물리적인 것들과의 연결고리를 하기 위해서는 인버디드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센서가 데이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되게 다양한 센서 데이터 그리고 또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그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오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실시간으로 처리하기 위한 바운더리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피지컬 AI가 여기 있는 바운더리까지만 처리하면 된다고 하면 월드는 이것까지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인간과의 소통을 위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을 써야 되겠지만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 AI 기술과 하드웨어와 인프라는 기존 라지 랭귀지 모델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엔비디아가 과연 잘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있어요. 저는 과연 엔비디아가 진짜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인가? 그거에 대해서 그동안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는 이따가 좀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거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젠슨왕이 이걸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이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시대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는데 지금 안 하면 진짜 뺏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은 개인적으로는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그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도 있었겠지만 지금 안 하면 시기를 놓친다라고 하는 절박함도 있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센서하고 로봇을 통해서 물리적 세계와 직접 상호작용, 행시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분석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 세상에 대한 인지, 판단 그리고 액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는 다른 그 기술적 에코시스템을 필요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센서들이고요. 첫 번째. 그래서 카메라 센서 포함해 가지고 데이터 그 주변의 것들을 인식해 가지고 데이터로 전환하는 장치죠. 그 장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이 표준화돼서 잘 쓸 수 있게 되느냐가 핵심이고 두 번째는 여기에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의 네이처가 데이터의 특징 자체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터넷에서 크롤링해서 쓰는 데이터하고는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리하기 위한 처리 머신에 대한 어떤 에코시스템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모델이 나와야 되고 그렇게 한 걸 발표한 게 이제 코스모스 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인식해서 액션할 수 있는 액션 토큰으로 바꿔가지고 그걸 이제 언어의 형태로 정의를 할 수도 있겠고 도메인 스페시픽 랭귀지 그러니까 그 로봇을 움직이거나 실제 물리적인 걸 움직이게 하는 간이 언어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걸로 전환을 하게 하거나 또는 그 실제로 움직이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액추에이터가 같이 들어가야 되겠죠. 바퀴일 수도 있겠고 팔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조합한 하나가 다 피지컬 AI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가장 중요한 사례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제일 먼저 시작된 건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단독으로 가장 빨리 가장 앞서 있었던 분야였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몇몇 그 회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건데 이 개인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크게 주목을 하진 않았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회사는 여기입니다. 저는 이게 어디 발표였을 것 같습니까? 거의 모르실 것 같은데 예, 소니입니다. 소니의 부스였는데 소니 부스가 왜 인상적이었냐면 소니 부스 옆에 혼다하고 같이 아필라라고 하는 자율주행 자동차를 발표를 했죠. 퀄컴의 스냅드래곤 오토 대시보드 플랫폼을 이용한 자율주행 자동차.
가 들어가 있는 어떤 그 세단인데 그거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한마디로 말해서 소니가 그 센서하고 그다음에 뭐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어떤 기술들은 자기네들이 공급하지만 실제로 만드는 건 우리가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혼다가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고 그러면 소니는 뭘 할 거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자동차 그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디스플레이나 이런 것도 보여줬지만 여기에 보면 호라이즌 아시는 분 계세요? 네,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게임 IP입니다. 제로던이 유명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온 작품들 거기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이런 것들 보시면 아마 그 이해를 하실 건데 호라이즌을 전면에 내세우고 레고하고의 협업을 발표를 했고요. 귀멸의 칼날이 등장을 했죠. 귀칼력이 안 나나? 귀멸의 칼날이 등장을 했고 레고하고의 협업 여기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전면에 가장 중요하게 내세운 건 플레이스테이션이에요. 플레이스테이션에 있는 수많은 IP 그리고 여기 이제 뒤집어 쓰는 안경과 함께 굉장히 쉽게 그 저 게임 월드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개인이 움직이는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전환해서 그 세계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술이라든지 또는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에 되게 쉽게 접목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그런 기술들을 발표를 하면서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이제 VR, AR이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그 다음에 동시에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돌아다니기 시작을 한다면 자동차 안의 공간이라고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공간은 수많은 디스플레이들과 연결되어 있는 컨텐츠 공간으로 다시 재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건 IP다. 그래서 소니는 IP 컴퍼니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사실상. 저는 이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CES에서 나올 수 없는 발표를 했거든요. CES는 원래 가전쇼기 때문에 제품을 내놔요. 제품을 내놓던 회사가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제품은 딴 데들이 다 만들고 우리는 결국에는 전부 IP 컨텐츠를 즐길 거니까 IP 홀더로서의 그 가장 챔피언의 자리를 유지할 거고 그 중심에 플레이스테이션이 있다. 이건 GDC에 발표할 내용이거든요. 전시가 게임 디벨로퍼 컨퍼런스에서 나올 전시를 여기서 했어요. 예, 저는 이제 이게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솔직히 소니가 만들려고 했었던 이야기하려고 했었던 그런 어떤 이야기들. 그 다음에 좀 또 인상적이었던 건 이건 그냥 컨셉이긴 한데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거 보신 분? TCL이 갖고 나온 로봇입니다. TCL이 갖고 나온 로봇이고요. 이거는 이제 디자인 측면에서 봤을 때 전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일단 되게 귀엽게 만들었죠. 네, 귀엽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얘를 직접 모빌리티를 주질 않고요. 요게 여기 이 굴러다니는 거 보여주면 더 좋은데 여기 밑에 바퀴가 달려 있고 이게 일종의 그 의자 같이 생겼어요. 요거 떨어져나 여기 충전기 역할을 같이 하거든요. 여기 그냥 그 안에 앉혀 있는 상태로 얘가 눈만 깜빡거리고 말하는 그런 형태고요. 저 끄집어내서 안을 수도 있고 다시 그 요람 같은 거예요. 저거 요람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빼서 넣고 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휴먼 로봇 인터랙션에 집중한 것들을 되게 많이 보여줬고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에 대한 집중을 한 걸 보여준 어떤 그런 로봇 형태입니다. 이제 물론 이제 저기 제품화되려면 시간 많이 걸릴 것 같긴 해요. 여튼간에 저런 형태의 접근을 했다는 것 자체가 과거의 TCL이나 하이센스 같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TCL이나 하이센스 같은 회사들은 그냥 뭐 더 좋은 가전 제품들 막 큰 화면 보여주고 막 거의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랬는데 뭔가 자기네들이 새로운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는 인상을 되게 많이 받았던 곳입니다. 또 하나가 여기 이거는 파나소닉이에요. 파나소닉의 우미라고 하는 플랫폼인데 파나소닉의 우미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엔스로픽이 제공했거든요. 엔스로픽의 클로드가 제공된 것이고 파나소닉 하면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있죠. 원래 CES의 가장 주인공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소니와 파나소닉이 일본에서는 제일 중요했고 삼성, LG 이렇게 이제 CES에서는 언제나 제일 중요했었던 기업인데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가전 라인업을 보여주기보다 생활을 들고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요즘 파나소닉이 가장 집중하고 있는 거는 에너지 관련된 가정용 에너지 관련된
어떤 그런 시스템, 홈 시스템 이런 부분들에 되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토요타의 우븐시티하고도 관계돼 있고요. 이제 도시 관련된거나 뭐 이런 서스테이너블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더해서 그 헬스케어하고 노인들, 특히 노인 관련된 시니어 헬스케어 관련된 쪽에 그 파나소닉이 많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일종의 에이전트로 헬스케어 에이전트로 들고 나왔는데 그게 우미예요. 우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엔스로픽하고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엔스로픽 거를 같이 그 접목을 하다 보니까 성능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성능은 굉장히 좋아 보였고 물론 저걸 얼마나 많이 쓸 수 있을까? 이게 느낌은 우리 집에 있는 집사 같은 느낌으로 진짜 포지셔닝 해가지고 이렇게 갖고 나온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그 저는 파나소닉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측 하단에 있는 거는 웨스트홀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을 이제 어트랙트했었던 죽스입니다. 죽스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동차 서비스고요. 올해 웨스트홀이 원래 그 자동차 관련된 모빌리티가 전시가 되는 곳인데. 웨스트홀의 그동안의 주인공은 완성차 업체들이었어요. 항상 보면은 과거에 몇 년 전에도 이제 대표적인 데가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데에서 이제 그 자율주행 자동차를 선보였던 곳이 여기이기도 하고 키노트로 GM이 또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현대차도 발표했었고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놀랍게도 세계적인 완성차 업체 중에서 여기 등장한 곳은 혼다 하나였어요. 혼다만 아까 아필라 포함해가지고 혼다만 등장을 하고 완성차 업체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 제외하고는 하나도 안 나왔다 하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중국의 업체들이 좀 나왔으니까 지커 같은 데들이 나왔으니까 하나도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유럽이나 미국이나 뭐 이제 현대차나 이런 데가 다 안 보여줬으니까 완성차 업체가 주인공이 아닌 거겠죠. 어떻게 보면은 이유가 뭘까요? 진짜로 완성차 업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동안에 보여주기에는 완성차 업체들이 많이 보여줬죠. 근데 유럽의 그 업체들은 잘 아시는 바가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요. 예, 지금 CES 나와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지가 않아. 그러니까 아예 지금 유럽은 거의 축소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GM도 뭐 그렇게까지 지금 상황이 GM이나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그렇게 상황이 좋은 건 아니죠. 그에 비해서 토요타 우븐시티도 그렇고 혼다도 그렇고 일본 자동차 업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전열을 정비해서 뭔가 새롭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이고 있는 중이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 그러면 올해는 주인공이 누구였냐? 가장 큰 주인공은 여기 있는 아마존의 죽수하고요. 웨이모입니다. 웨이모하고 죽수 둘 다 특징이 있죠. 뭐죠? 오퍼레이터들이에요. 오퍼레이터들이고 오퍼레이팅하는 어떤 그런 헤게모니를 두고서 죽수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완전히 무인으로 들어가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 그런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고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자동차 업체 것들을 받아다가 개조해서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에는 샌프란시스코 같은 경우에 이미 리프트를 따라잡았거든요. 리프트보다 더 많이 운행을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고객 인게이지먼트 레이트가 좋고요. 그다음에 한 번 탄 사람들은 이탈을 하질 않아요, 지금.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도시에 얼마나 빨리 제공하느냐라고 하는 이제 액세스가 되게 중요해지게 되는데 이 액세스의 자동차를 제공하는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웨이모가 지금 샌프란시스코에 돌아가고 있는 자동차는 제규어를 이렇게 개조해서 만든 자동차거든요. 걔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수요가 크게 늘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공하는 업체가 이제 진행이 돼야 되는데 한 개는 지커 자동차, 그러니까 지리 자동차죠. 중국차 전기차 플랫폼을 하고 있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유력한 거는 가장 많은 걸 제공하는 거는 아마도 현대자동차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아이오닉 5가 베이스 플랫폼으로 동작이 되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도시 그 다음에 도쿄에도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파운드리 현대자동차가 얘기하는 파운드리 전략입니다. 일종의 파운드리 전략이고 모빌리티 파운드리라는 표현을 써요. 죽스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완전 독자 디자인을 해가지고 만드는 형태인데 지금까지는 그 보여주기만 하고 운행은 안 하고 있다가 올해 CES 하면서 동시에 라스베가스에 운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아직은 손님을 받고 있지는 않고 이번 CES 기간 동안에 한 두 차례 정도 저는 봤거든요. 실제로 다닙니다.
다니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웨이모하고의 이제 경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고, 죽수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되는 게 저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만들어서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저거를 잘 형태를 보시면 현대자동차가 과거에 발표했던 PBV랑 되게 비슷해요. Purpose Based Vehicle의 형태를 되게 많이 띄고 있고요. 이 죽스가 라스베가스에서 라이센스를 먼저 딴 다음에 샌프란시스코가 아마 올해 중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이제 늘어나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주로 이제 라이다라든지 여러 가지 장비들이 붙어가지고 생성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두 군데가 이제 오퍼레이터였다면 한 군데 더 눈에 띄었던 회사가 티어4라고 하는 회사. 티어4는 못 들어보셨죠? 티어4는 2016년부터 준비한 일본의 자율주행 자동차 오퍼레이터예요. 얘네는 플랫폼을 스즈키하고 이수즈라고 하는 일본의 자동차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를 개조를 해서 하는 애들인데 이번에 전격적으로 나왔어요. 얘네들도. 그래서 이번 그 웨스톨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주인공은 오퍼레이터, 그리고 하드웨어를 제공하는 그 회사들이 자동차 업체들, 마치 우리가 그 부품 제공하듯이, 그다음에 이걸 개조를 해야 되는 에코시스템이 붙어야 되겠죠. 개조를 하려면 다양한 라이다나 센서들을 붙인 게 저 오퍼레이터들마다 다 설계가 다 달라요. 오퍼레이션도 다 다르고. 그래서 이거를 누가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저기에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탑재를 시켜야 되니까 소프트웨어를 누가 제공할 것인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웨스톨 전반이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 에코시스템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로 싹 바뀌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 CES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이 모빌리티가 중심이 됐던 웨스톨이다. 왜?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자율주행 오퍼레이터를 중심으로 생태계가 다 바뀌고 있어요 지금. 저게 굉장히 빠르게 확대될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지금 봐서는 특히 웨이모가 굉장히 빠르게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자율주행 서비스 업체들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계로 변할 수도 있다. 다만 이거는 도시별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대다수가 B2G 사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측면에서 대비를 빨리 하지 않으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개인적으로는. 중국은 당연히 빨리빨리 중국 자동차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오퍼레이터들이 아마 움직이게 될 것 같고, 우리나라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패니스 백. 일본이 돌아왔다는 저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스타트업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일본만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떤 장점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일본이 돌아오면서 동시에 또 하나 되게 많이 보여준 건 뭐냐면, 아까 잠깐 일부 설명을 좀 드렸지만 혼자 하고 있지 않아요. 다 일본 대기업들이 컬래버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소니는 리얼타임 센싱하고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것들을 제공하지만 그 자동차는 혼다가 만들고 있죠. 예를 들어서 혼다가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 에너지하고 AI 홈, 이걸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했는데 엔스로픽하고 하고 있고, 이런 식으로 특정 기업이 자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일본의 그 큰 기업들이 같이 협력을 통해 가지고 법인을 새로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자기네들이 독자 플레이를 하고 있죠. 다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어쩌면 일본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제일 눈에 떴던 게 AR 하드웨어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AR 하드웨어가 물론 이제 엑스리얼이 오랫동안 해서 그런지 엑스리얼 게 제일 개인적으로는 써보고 뭐 했을 때 제일 나았는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정말 많이 나왔고, 그 이야기는 저렇게 많은 곳들이 나올 수 있을 만큼의 부품이라든지 만들 수 있는 하드웨어 생태계는 갖춰졌다라고 해석을 해도 돼요.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야기는 앞으로 몇 년 내에 AR하고 XR 관련된 것들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그 디바이스가 아마 몇 년 내에 굉장히 많이 파퓰러하게 공급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메이저 업체 제일 중요한 데는 역시 아직은 메타하고 애플이 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드웨어 만드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하드웨어만 아직은 있습니다.
그 하드웨어를 충분하게 돌릴 수 있으려면 저기 붙어 있는 카메라로 들어오는 것들을 충분하게 잘 해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걸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든지 서비스 플랫폼은 얘네들이 안 만드니까 그 부분이 아직 미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사이즈가 좀 하드웨어 자체는 크긴 하지만 애플이 하고 있는 비전 OS라고 부르는 그 이제 그 비전 프로에 들어가 있는 OS 있잖아요. 이제 그게 아마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메타가 준비하고 있는 운영 체제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 하드웨어적으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아마 결국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이제 서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충분히 잘 쓸 수 있는 형태의 제품으로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가, 이제 이거를 파악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지난 한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드웨어 펌팩트 자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제는 모두가 준비되는데 시간은 걸리겠으나 앞으로 3년 정도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 정도의 기대는 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드웨어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저도 이번에 많이 써봤는데 진짜 쓰는 것도 그렇고 눈앞에 그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 디스플레이의 수준이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가볍고 충분히 쓸만한 게 나오겠구나 조만간, 그런 이제 기대는 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은 동영상이나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3D로 볼 수 있는 프리디파인드 된 것들을 볼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얼하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만들어지는데 다소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 다만 이제는 하드웨어 제약은 사라질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러니까 이제 몇 년 안 남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투자한 회사기도 하고요. 하이퍼엑셀 여기 그 되게 많이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유는 왜 그러냐? 예, 서비스 중심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전력비, 전성비 하고요. 그다음에 인퍼런스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성을 되게 중시하는 체계로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리서치 중심이었다면 트레이닝이라든지 큰 모델을 올리는 거라든지 되게 비싼 거를 갖다 해서 연구하는 게 중요할지 몰라도 어느 정도 정의된 모델을 쓸 때에는 비용 효율이 제일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비용 효율을 중심으로 했을 때 특히 인퍼런스를 중심으로 거의 모든 축이 넘어왔고, 그 다음에 컴퓨터 타임 스케일링이라 그러죠. 이제 인퍼런스하는 시간 축을 곱해가지고 하는 이 숫자를 늘리게 되면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지는 것이 이미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면은 진짜 가성비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브로드컴 주가가 올라간 것도 이거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좀 급하게 어떻게 보면 피지컬 AI 쪽에 관련된 라인업과 코스모스 발표한 것도 그런 어떤 전체적인 어떤 그 트렌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렇게 변해도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어, 이걸 보여주기 위한 발표였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도 하나 정도는 얘기를 해야죠. LG관이 사실은 CES 가면은 볼만하게 만들긴 항상 LG가 제일 볼만하게 만들어요. 사람도 제일 많고.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 구경하러 다니기엔 제일 좋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CES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LG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LG가 준비를 잘해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준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내부를 뜯어놓고 보면은 어떤 게 제일 중요했을까라고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조금 달라지게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올해 LG 같은 경우에는 어펙셔니트 AI라고 하는 거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감성적 AI. 예, 이거 그래서 사람들의 생활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더 녹아들 수 있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전시를 했고, 거기에 이제 피론이라고 해서 LG전자의 에이전트 AI, 에이전틱 AI입니다. 그걸 이제 브랜딩을 해가지고 내놓은 게 좀 특징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세이프티 중에서도 공간 세이프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공간 세이프티.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많이 쓰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은 되지 않지만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컨텍스추얼하게 인지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거에 IoT에다가 이제 보안을 집어넣어서 충분하게 잘 이제 그 AI 홈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도 같은 메시지를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IoT하고 그 다음에 녹스라고 하는, 이제 삼성 녹스가 원래 이제 보안 관련된 걸로는 그동안 되게 잘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너무 스마트 띵스라고 하는 그 플랫폼하고
녹수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가서 재미가 없는 그런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삼성이 어제도 이제 갤럭시 언팩 행사가 있었잖아요. CES가 올해를 마지막으로 안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삼성이 신경을 안 쓰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뭐 저거 신경 쓸 시간에 딴 거 해야 될 그게 더 많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 웨스톨 얘기는 쭉 들었으니까 이제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파워시프트가 카 메이커에서 모빌리티 오퍼레이터로 넘어가는 것 같다. 요게 이제 그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AI 리서치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뭐를 이제 CES를 보면서 봐야 될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 피지컬 AI 하면서도 코스모스를 엔비디아가 오픈소스로 풀어버렸죠. 그래서 오픈소스 AI 모델하고 플랫폼을 확산시키는 거, 그래서 연구 협력이나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는 것이 하나의 대세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딥시크 같은 것들 나오면서 특히 이 관련된 것들이 좀 더 올라타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중심이 되었다면 코스모스처럼 개방형 파운데이션 모델을 통해서 AI 연구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다양한 배경의 연구자나 개발자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 어찌 보면은 이게 일종의 반칙일 수도 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은 코스모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해주는 대신에 하드웨어는 전부 엔비디아 거 쓰라고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전략, 쿠다 전략하고 똑같습니다. 사실은 쿠다와 비슷한 전략을 통해 가지고 플랫폼을 공짜로 풀고 나머지를 락인시키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를 들고 나온 거예요. 코스모스가 그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형태의 어떤 공간 지능, 스페이셜 인텔리전스 같은 맥락입니다. 그런 쪽에 접근을 했다면 NIM이라고 부르죠. 네모 그 인퍼런스 모델, 마이크로 서비스,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하는 얘를 이제 되게 다양한 형태의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로 격상을 시켰어요. 사실은 그 전에는 약간 API 로우 레벨 API 형태의 느낌의 라이브러리 느낌에 더 가까웠는데 이번에는 포지셔닝을 마이크로 에이전트 같은 느낌으로 바꿔가지고 에이전트 프레임워크처럼 다양하게 그렇게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대신에 이제 연구 결과의 공유나 재현성 확보, 상용화 촉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 제공하겠다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고,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해서 데이터 공유나 협업을 강화하고 공동 공유 프로젝트나 데이터 챌린지 이런 거 활성화하고 이제 깃허브에다 올려버렸잖아요. 이제 그런 어떤 특징들이 이제는 그러면은 생태계 전략이 생태계로 누구 편이 제일 큰가 이제 그런 싸움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테슬라나 애플이 이 분야에선 제일 앞서갔었기 때문에 테슬라나 애플에 대항하기 위한 제일 좋은 전략일 수도 있긴 해요. 왜냐면 걔네들은 오픈하고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옛날에 애플과 안드로이드 싸움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리얼월드 임팩트 부분인데 AI 연구 초점이 이제 더 이상 그 인터넷상에서 있는 어떤 의미하고 그 우리 글하고 이런 걸로만 되는 게 아니라 실제 문제로 확대해서 과연 우리 삶의 질 향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쪽으로 이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응이라든지 의료 및 헬스케어, 교육, 사회안전 이런 거와 관련된 다양한 솔루션과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회사들이나 기업들이나 또 발표 같은 게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가 AI 리서치에서 제일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엔비디아로 이제 넘어와서 엔비디아 키노트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세 가지에 제일 중요하게 발표를 했죠. 첫 번째는 블랙웰, 블랙웰을 무슨 GPU 서버 아키텍처가 아니라 컨슈머 쪽에 또 블랙웰을 집어넣어서 누구나 블랙웰 아키텍처의 맛을 보게 만들어주겠다. 이제 이게 이번 발표의 제일 핵심이었죠. 그래서 RTX 50 슈퍼 시리즈 발표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이제 어떤 면에서 난리가 났냐? 한국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난리 났는지 아세요? 그 앞에 4090 몇백만 원 주고 산 사람들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너무 싸게 발표를 했거든요. 너무 싸게 발표를 5070 같은 경우에 599인가로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기존의 4090 라인, 4090 라인하고 비슷해요. 성능이. 그러면은 그거 한 300만 원짜리가 갑자기 80만 원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공급이 딸리니까 미리미리 투자해서 막 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 이거 배신 당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 안 사신 분들한테는 좋죠. 안 사신 분들한테는 좀 싸게 먹고 살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을 줘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하이퍼스케일러를 중심으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중심에서 자 이제 소비자분들도 사서 이제 좀 하시죠 이제 이런 느낌으로 입장 전환을 했다. 예, 그게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8대를 늘린 겁니다.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코스모스였죠. 코스모스 발표할 때 월드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고, 그게 이제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거 원래 이제 옴니버스라고 해서 DGX 머신에서 이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디지털 트윈 모델이거든요. 디지털 트윈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 여기에 AGX가 뭐냐면 액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로봇 같은 거를 움직이게 만드는 서버 아키텍처라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인퍼런스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보드들이 이 서버 쪽 클라우드, 이게 이쪽에 클라우드고 모델에 해당하는 거하고 실제에 들어가는 기계에 들어가 있는 거하고가 삼각형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확대를 한 거예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다양하게 실제로 디지털 트윈에서 쓰는 어떤 시뮬레이션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 한 거를 실제 그 돌아다니는 거에 직접 연결을 시킬 수 있게 되잖아요. 기계에다 넣어가지고 그것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를 한 거고, 오픈소스 개방형 혁신 그 전략을 펼쳤고, 다양한 이게 가능하려면 수많은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피지컬 AI 에이전트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다양한 센서 데이터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AI 에이전트 개발을 위해서 오픈 파운데이션 모델을 제공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런 쪽을 연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이 완화가 됩니다. 그러면 개발자 참여도 확대가 될 거고 피지컬 AI 연구가 가속화되는데, 이게 왜 중요했냐면은 사실은 이 분야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 자동차도 그렇고 이 분야가 진입하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리얼월드 데이터 확보하기 어려운 게 제일 커요. 그래서 테슬라 자동차가 하고 있는 것들을 따라가기 되게 어려웠던 이유는 테슬라 자동차가 뿌려놓은 수많은 기계들과 로봇과 자동차에서 가지고 오는 리얼월드 데이터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딴 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해도 그 데이터를 확보를 못해요. 그래서 진입하기가 어려운 건데, 엔비디아의 전략은 뭐냐? 우리도 리얼월드 데이터는 테슬라처럼 확보를 못하는데 엔비디아의 그 GPU 아키텍처를 잘 활용을 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게임처럼 만들 수가 있죠. 그러면은 마치 뭐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기 그 어벤져스의 엔드게임에 보면은 그 마법사 누구지? 네. 그 수많은 미래를 몇천 개를 시뮬레이션해서 본 다음에 이게 제일 나은 방법이야 하는 그런 그 시뮬레이션을 해보잖아요. 그 비슷하게 수많은 상황을 그냥 게임 같은 형태로 수많은 프레임을 생성을 해가지고 가상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리얼월드 데이터는 없지만 리얼월드 데이터하고는 퀄리티 차이가 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차이가 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걸 가지고서 해본 다음에 퓨전 러닝 같이 우리 그 리얼월드에서 좀 적은 데이터를 갖고 하더라도 조금이나마 그 갭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를 내놨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쪽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연구자나 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맙죠. 어쨌거나 어차피 확보 못할 건데 그거를 활용해서, 그래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대신에 우리 보드를 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엔비디아가 이번에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어떤 핵심이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집어넣을 수 있는 보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게 토르 발표한 거고요. 토르 이전에 있었던 게 사실은 지금 휴머노이드 개발하시는 회사들이 이미 오린이라고 제슨 오린을 많이 쓰고 있어요. 오린을 많이 쓰고 있는데 토르가 이제 그 다음 버전이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얘가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휴머노이드 개발을 위한 SOC로 발표를 했고
이것도 블랙웨어 기반으로 아키텍처는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AI 모델을 실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했고 그러면서 이제 토요타를 들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리얼월드에서 누군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토요타를 한 거는 왜 그랬을까요? 토요타가 이 분야에서 좀 뒤쳐져 있거든요. 원래는 그 관련된 쪽에 잘해보겠다고 합작회사도 하나 만들고 했는데 잘 안 돌아가요, 얘네들이. 그에 비해서 이미 좀 앞서간 거는 디지털 샤시 플랫폼을 내는 퀄컴이 제일 앞서 있어요, 사실은. 퀄컴의 디지털 샤시 플랫폼이 탑재돼서 나온 자동차가 아필라예요. 그게 벌써 이미 소니하고 같이 해가지고 아필라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자율주행 플랫폼이 지금 현재 제일 많이 지금 구현되고 있는 건 퀄컴 플랫폼이에요. 퀄컴 플랫폼 갖고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 이거를 하기 시작을 했으니 당연히 이 분야에서도 누군가 거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럼 현대차를 잡는데 현대차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는 이제 뒤로 좀 물렀고 그 토요타는 아직 좀 뭔가를 해야 되니까 토요타가 그래도 세계 1위 회사잖아요. 그래서 토요타하고의 협력을 발표한 게 컸고 그러니까 이제 현대차도 굳이 한 군데 뭐 매달려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하고 같이 작업을 하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분야에서 그렇게 했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 같은 경우에는 중국 회사들이나 이런 여러 기업들 또는 피겨 01이라든지 여러 회사들이 이 토를 이용해 가지고 구현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서 휴머노이드 쪽은 그래도 비교적 빠르게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여튼간에 엔비디아의 토르를 중심으로 해서 온디바이스하고 휴머노이드랑 자동차와 관련된 쪽이 가장 중요한 전장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번에 발표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트를 발표를 했죠. 디지트.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제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게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RTX GPU 기반의 그냥 퍼스널 AI 슈퍼컴퓨터 발표한 거죠. 그래서 로컬 환경에서 AI 모델 훈련이나 추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했고 멀티 GPU 지원하고 그다음에 직관적인 UI, 데이터 관리 모델 학습 결과 시각화 이런 것에 대한 대시보드 같은 것도 되게 준비를 좀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NIM 그 프레임워크, 딥러닝 프레임워크 연동을 했기 때문에 연구 생산성이라든지 효율성 극대화 같은 거에도 신경을 많이 쓴 것 같고요. 일관된 연구 환경이라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립적 연구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AI 리서치를 다양한 형태로 해볼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서 제공을 한 것 같고 이 이야기는 이제 한 명이 이거 사가지고 연구도 하고 실험도 해보고 그래봐라라고 하는 이걸 좀 넓힌 거죠. 근데 이게 또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죠? 라지 랭귀지 모델의 모델 사이즈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죠. 그게 이제 널리지 디스틸레이션 이용을 해가지고 스몰 사이즈 모델로 만들어도 특화된 서비스를 만드는 데는 큰 지장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나만의 뭔가 뭐 어떤 특정 기업의 뭔가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독자적인 훈련 및 인퍼런스 관련된 인프라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고 옛날에 커다란 하이퍼스케일러한테만 의존해야 됐던 거에서 각자 여러 곳들이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뭔가 빌드를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좋은 거거든요. 왜?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아하니 아마존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좀 많이 사줬던 클라이언트들이 이제 다들 각자 자기 칩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게 생겼으니 그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있는 수많은 소기업들하고 개인들하고 이분들이 많이 살 수 있게 제품 라인업을 재정비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그 전략이 잘 먹힐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젠슨왕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1등 자리에 있으면 대표적으로 인텔이 그랬는데 1등 자리에 있으면 자기 포지션을 잘 안 바꿔요. 이미 돈 많이 벌고 있고 그쪽으로 매출도 그래도 당분간은 계속 날 건데 충분히 이 제일 많이 난 엄청 비싸게 팔아가지고 여전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안주하지 않고 야 이거 언제 뒤집힐지 몰라 해가지고 선제적으로 이런 거를 준비를 해서 할 수 있다는 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이죠. 이게 그 도전적인 정신이 없으면 하기 되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플랫폼 측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NIM이 되게 중요했는데 NIM은 AI 모델을 쉽고 빠르게 배포 관리하기 위한 통합 플랫폼이고요.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 AI 이게 이제 그 재작년에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안 썼어요. 근데 올해는 완전 에이전트라는 표현을 쓰고 나왔어요. 에이전트 구축, 테스트 배포 간소화, 그리고 엔비디아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해서 보안이라든지 안정성 관련된 지원 서비스 뭐 이런 거 딱 만들어서 제공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디지트로 훈련하고 코스모스로 개발하고 토르로 구현하고 NIM으로 배포해라 이렇게 연결한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면서 개발 시간 단축하고 비용 절감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엔비디아가 뭘 선언한 거랑 똑같냐면 우리 회사는 더 이상 GPU나 하드웨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플랫폼 기업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었던 선언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요. 잘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일단 경쟁 심화를 드러낸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빅테크 기업 자체 AI식 개발에 굉장히 많은 지금 그 힘이 요즘 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어제 스타게이트 발표한 것도 그렇고 스타게이트뿐만 아니라 아마 올해 2, 3월 달에 또 다른 큰 게 또 발표될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좀 들은 게 있어갖고 당분간은 좀 비밀이라서 얘기를 하기 좀 어렵지만 그 이야기는 이젠 엔비디아 독주 시대는 끝날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 그 인프라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는 회사는 여러분들 요즘 주가 많이 뜨고 있는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이 한마디로 주문형 반도체 기업하고 주문형 반도체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 같습니다. 이 시장에는 사실은 그동안 엔비디아가 잘한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왜? 엔비디아는 뭘 잘하는 회사냐면 모놀리틱 디자인이라서 커다랗게 성능 최고를 만드는 데 뛰어난 회사예요. 그래서 보드 디자인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정말 뛰어난 제품을 잘 만들어요. 단점은 뭔지 아세요? 열을 잘 못 잡아요. 얘네가 발열 잘 못 잡고요. 에너지 에피션시가 좋지 않아요. 이 엔비디아의 고질적인 약점입니다. 고질적인 그 디자인 약점이에요. 근데 아까 인베디드하고 온디바이스하고 휴머노이나 자동차로 가게 되면 뭐가 제일 중요하죠? 첫 번째 에너지고요. 그 다음에 얘가 따로따로 돌잖아요. 통신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무선 통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가 중에 회사는 퀄컴이에요. 그래서 퀄컴이 제일 앞서 있는 회사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근데 그 시장에 들어가서 자기네들이 먹겠다라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분야는 엔비디아가 도전자에 가깝죠. 잘할 수 있을지는 그래서 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엔비디아가 원래 그렇게 전력 부분 전성비하고 그다음에 발열하고 통신 관련된 쪽에서 무선 통신 관련된 쪽에 특별한 노하우나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던 회사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뭘로 덮어? 플랫폼 제공을 통해 가지고 약점을 커버해서 더 많은 곳들한테 뿌려 가지고 성능은 떨어져도 잡아보겠다, 이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잘 될 수 있을지는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다. 저는 좀 약간은 꼭 잘 될 것만 같지는 않아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가능해진 가장 큰 그 계기는 SLM이 부상을 해서 그렇죠. 스몰 랭귀지 모델이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진 상황. 그리고 이 플랫폼 전략이 양면성이 있죠. 개방과 협력을 통해 가지고, 왜 자기네들이 혼자 하기 어려우니까 수많은 컬래버레이터들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근데 독점 생태계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걸 한번 크게 성공을 시켜봤죠. 쿠다 가지고서. 그래서 똑같게 쿠다 전략을 하는 건데, 문제는 쿠다에 한번 매여봤기 때문에 이 똑같은 전략에 모두가 또 딸려 들어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의문점을 해결하려면 지금의 엔비디아처럼, 지금의 엔비디아는 이익률이 80%가 나잖아요. 그건 도둑놈들이죠. 쉽게 말해서 이익을 다 가져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고 상생할 수 있는 어떤 참여와 파트너십의 진정성을 가지고서 이렇게 가치가 생산된 것이 나눠줄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테스트 마켓에서는 당연히 해봐야 되니까 이걸 써보겠죠. 근데 양산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제 안드로이드 폰도 중국에서 수많은 거 나왔지만 결국 다 아이폰 쓰고 있잖아요. 뭔지 아시죠? 제품이 하드웨어로 해서 나왔을 때에는 최적화 이슈가 진짜 중요하고요. 완성도도 정말 중요해요. 그랬을 때 과연 엔비디아가 펼치는 저런 전략이 테슬라 자동차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결국에는
자동차를 사던 로봇을 사던 뭘 사실 거 같냐는 질문할 때 애플과 테슬라를 살 거냐 아니면 중국에서 만든 엔비디아 거 살 거냐. 예, 그렇게 갔을 때에는 서버에서 이거 그 리서치를 할 때 쓰던 거하고는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꼭 실패할 거라는 생각하진 않는데 너무 다들 낙관적으로 엔비디아 쪽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나는 좀 모르겠는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지금 개인적으로 이제 격전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토드 플랫폼하고 코스모스를 통해서 피지컬 AI 시장에 들어오는 생태계를 좀 선점을 해서 숫자를 늘려가지고 이걸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고 그 이야기는 테슬라가 하고 있는 거나 애플은 이제 디바이스, 컨슈머 디바이스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전 프로 하면서 이미 그 관련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굉장히 안정화를 시키고 있어요. 비전 프로가 많이 안 팔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작업을 하면서 소프트웨어를 안정화시키고 있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아직까지는 애플의 서비스를 하기 위한 반도체 인프라라든지 이런 게 준비가 덜 됐잖아요. 이제 몇 년 좀 필요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했을 때 얘네들은 수직 계열을 한단 말이죠. 수직 계열을 하는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그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을까? 지금 서버 쪽에서의 시장처럼 그건 잘 모르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퀄컴, 인텔 등이 또 이쪽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할 거고 토요타나 현대 같은 기존 거대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를 하면서 엔비디아는 대응을 하려고 그럴 것이고 결국 이 시장의 성패는 실제 세상에서 누가 가치 창출할 거냐. 그래서 오퍼레이터가 누구 걸 채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제품은 나왔을 때 소비자가 누구 걸 사고 이거에 따라서 결정이 날 겁니다. 결국에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개방형 생태계 구축을 하는 전략 자체는 지금의 엔비디아가 이 비즈니스 모델 판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최선의 선택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판을 다 내줘야 될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최소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계기는 만든 거 아닌가. 예. 여러분들도 엔비디아 거 많이 쓰실 것 같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했던 얘기는 AI 컨버전스하고 리얼월드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컨버전스의 중요성은 AI에다가 로보틱스, 메타버스, 자동차, 헬스케어 같은 다양한 것들을 접목하는 시도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 실세계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는 어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얘기들인데 여기까지가 이번 CES에서 AI 관련된 쪽에 초점을 많이 맞춰서 봤을 때 올해, 내년, 앞으로 한 3년 정도는 이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데 적어도 그런 식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아서 기존의 라지 랭귀지 모델을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봤던 시각을 이제는 바꿔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일단 발표는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 질문도 많이 받아서 사전 질문을 시작으로 현장에 계신 분들 마이크 드릴 테니 마이크 이용해서 저희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들으실 수 있도록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의 복장에 대해서 그 익스큐즈를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CES에서 이제 뵀고요. 저도 CES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ES 현장에서 샀고 이건 델타 키노트에 가서 받은 후디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는 세미나에서 모더레이터로서 후디를 입지 않는데 이렇게 입은 점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으로 들어갈 텐데요. 먼저 큰 트렌드에 대한 질문들이 좀 많아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교수님께서는 2025년을 어떻게 기대하시는지 그리고 내년에도 기대가 되는 분야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아까 발표 되게 많이 했었지만 올해는 본격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그리고 피지컬 AI 이제 이쪽으로 헤게모니가 많이 넘어오는 상황이라서 그러면은 공부할 것도 되게 많이 달라져요. 공부할 것도 되게 많이 달라지고 특히 실제로 다뤄야 되는 데이터의 네이처가 너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라지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자연어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인터넷상에서 긁어온 텍스트가 되게 중요했고 텍스트하고 또는 이미지 이 정도란 말이에요. 이미지하고 텍스트를 같이 결합해서 멀티모달 이렇게 가는 종류인데 리얼월드로 넘어오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시간하고 붙어있는 데이터가 되게 중요해지게 돼요. 그래서 시공간 데이터로 가게 되는데 센서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는
몇 초에 1초당 몇 개씩 계속 들어오게 되죠. 시간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 컨티뉴어스 데이터가 되거든요. 네, 그런 거 하고 그 센서가 1, 2, 3, 4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이미지로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건 뎁스까지 들어온단 말이죠. 뎁스가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럼 얘네들을 특정한 시간과 시공간에 맞춰 가지고 이걸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새로운 어떤 데이터를 이제 인식한다는 것은 이 주변 환경하고 물체들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게임하고 되게 비슷해져요. 게임의 그 시뮬레이션하고 되게 비슷해지거든요. 그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라지 랭귀지 모델하고 결합할 때는 뭐가 중요하죠? 라지 랭귀지 모델의 역할은 인간과 기계화 AI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이에요. 사실은 인간이 생각하는 거나 그 개념을 이 라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서 받아오는 거니까 이거하고 이 두 가지 모델을 어떻게 잘 연결을 시켜서 동작시키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AI라고 하는 단순히 그냥 칩 하나 얹어가지고 뭐 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고 AI 연구를 할 때의 개념 자체를 다 바꿔서 생각을 하셔야 될 때가 됐고 이 이야기는 이번에 젠슨 학만 얘기를 한 게 아니고 그 앞에 이제 용어는 달랐지만 페이리 교수님이 되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스페이셜 인텔리전스라는 표현을 썼고 그것 때문에 회사를 하나 차렸죠. 이게 월드랩스라는 회사예요. 월드랩스가 나왔고 월드랩스에 수천억 지금 펀딩이 들어갔잖아요. 그게 페이리 교수님이 만든 회사도 같은 맥락이고 그 다음에 이 분야의 컴퓨팅 인프라로 가장 빨리 가장 먼저 개발된 게 도조입니다. 도조. 그게 이제 테슬라 자동차의 자체 슈퍼컴퓨팅 인프라인데 그걸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제일 오랫동안 먼저 해왔던 거죠. 그래서 연구를 하실 때에도 이쪽 분야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 그러려면은 예를 들어서 가우시안 스플래팅 같은 것들이라든지 또는 이 공간 쪽에 게임하고 관계돼 있었던 또는 시뮬레이션과 관련돼 있었던 여러 가지 연구실이나 연구가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걸 이해하지 못하면 기존의 랭귀지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했었던 거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접근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따가 사실은 안내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또 연구 주제들을 추천을 해주셔서 저희 모두의 연구소가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모임이라는 것을 지금 런칭을 했기 때문에 요거 두 번째 이벤트입니다. 여러분 또 찍어 가세요. 네, 저희 지금 요 두 가지 여기 랩이랑 모두 모임 개설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추첨을 해서 이 두 가지 책 랜덤으로 드리니까요. 이것도 동일하게 2월 3일까지 응모하실 수 있습니다. 개설 신청하시고 성함과 모임명을 메일로 community@moodlabs.co.kr 여기로 보내주시면은 응모가 완료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었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이제 청중 분들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드시면 되겠습니다. 문찬웅님의 질문입니다. 온라인에 계신데요. 오늘 계시면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AI 연구의 트렌드 외에도 기저 연구가 필요한 도전 과제 등에 대해서 파악된 것이 혹시 있으시다면 알고 싶습니다. 중요한 질문이라서 가져왔어요. 네, 아까 피지컬 AI 이야기할 때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실제 세계하고 접목되는 AI로 갈 때에는 그 처리 관련된 부분은 기존에 있었던 AI 연구나 AI 관련된 걸로 해도 되죠. 근데 앞단에서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가져오는 분야, 그게 센서거든요. 센서 관련된 기술 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처리된 것을 실제 세계에 접목해가지고 바꾸는 작업을 액추에이터로 불러요. 그 센서에는 액추에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기술을 잘 이해하고 만드는 게 무엇보다 되게 중요해 보여요.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회사 중에 하나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 한국 스타트업이 아닌 중소기업이죠. 왜냐하면 상장사니까 이제 SOS랩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SOS랩은 뭐 이번에 작년에 상장했죠. 작년 상장한 회사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라이다 센서 만드는 회사예요.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데 라이다 센서가 엄청 작습니다. 얘네가 만드는 게 엄청 작아요. 어느 정도 작냐면 자동차
만들면 그 자동차에 헤드라이트 있는 분야 있잖아요. 헤드라이트 옆에 조그만 그 안에 집어넣을 수 있어요. 거기 그래서 보통 한 5개를 양쪽 헤드라이트하고 뒤에 헤드라이트하고 그다음에 요 천장에 한 개 정도 하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은데 얘네가 어떤 기술을 되게 잘했냐 하면은 작게 만들면 파워가 약해서 멀리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해상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슈퍼 리졸루션을 하고 이제 그 AI가 도와줌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큰 어떤 그런 라이더 센서하고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게 증진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일론 머스크가 카메라 갖고 한다고 그러지만 요즘 입장을 많이 바꿨죠. 왜? 가격이 비싸지 않고 못생기지 않으면 못 쓸 이유가 없다. 이렇게 바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충분하게 잘 쓸 수 있는 좋은 센서가 만들어진다면 그거는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피지컬 AI 이전에는 인터넷상에서 돌아가는 개념적인 거기 때문에 컴퓨터 사이언스만 중요했다면 이제는 전자공학적인 측면의 어떤 그런 파트, 부품이죠, 부품 그 자체에 대한 리스트와 그런 그 부품의 우수성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공부할 게 많다고 느끼는데 또 이제 추가가 돼서 굉장히 기쁘네요. 네. 여러분도 기쁘시죠? 네, 그러면은 이제 현장에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주시면 차례로 저희 마이크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 앞에 계신 선생님 다음에 뒤에 계신 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면 질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 의료인공지능 회사 딥노이드 의료 총괄인데요. 그 의료 그 헬스케어 AI 네 번째로 꼽아 주셨는데 사진 하나도 없는데 왜 꽂아 주셨는지. 예. 헬스케어 AI 사진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죠. 의미가 있었으니까. 하나도 없었던 건 아니지만 헬스케어 관련된 분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제품화가 돼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게 일단 되게 중요했고 물론 이제 눈에 띄는 거라고 한다면 피트니스라든지 또는 뭐 수면이라든지 뭐 이런 쪽의 어떤 그 센서들이나 이런 기술 슬립테크가 특히 많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런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것들이 많이 나오긴 했죠. 근데 전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AI하고 관계됐다기보다는 과거에 IoT 때부터 시작을 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자체가 주목받았을 때에 그냥 연장선에 가깝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새롭다는 생각은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새로울 건 없었다. 근데 다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것들은 좀 보이더라. 예를 들면 위딩스 같은 회사는 옛날부터 그 관련된 수많은 제품들을 많이 내놨었는데 여전히 망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잘 만들어서 제품도 팔고 데이터도 모으고 이제 그러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AI 플랫폼 측면에서 봤을 때 더 중요한 거는 개인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해서 일종의 뭐 그 유전자 관련된 데이터 포함해 가지고 신약 관련된 개발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항노화 관련된 어떤 신약 라인업이라든지 이렇게 바이오 관련된 연구 개발 분야 쪽으로 이제 AI가 이쪽은 사실은 CES에서 나와가지고 발표하는 분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닥 보여주진 않았지만 헬스케어 쪽에는 저는 그쪽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발표는 안 했지만 저희 투자한 회사 중에 셀트리오 같은 회사가 있는데 셀트리오 같은 회사는 지금 2026년 정도까지 실리콘밸리 회사입니다. 2026년 정도까지 이미 글로벌 파마 회사들 거의 대다수의 장비 납품이 이미 솔드아웃 돼 있어요. ASML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회사인데 여기는 어떤 회사냐 하면 로보틱스 플랫폼인데요. 세포하고 유전자 치료제를 그냥 무인으로 다 만들 수 있는 생산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그 운영할 수 있는 바이오 플로우라고 하는 워크플로우 소프트웨어가 있고 그거를 모듈화 해가지고 지금의 반도체도 잘 보시면은 반도체 생산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이 들어가서 하지 않아요. 100% 무인 로봇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개인화된 셀 앤 진 테라피 시대로 들어가게 되면 개인화된 세포하고 개인화된 유전자 치료에 적합한 약이나 어떤 그 제품을 병원 내지는 지역 센터에서 그때그때 생산해야 될 거거든요. 예, 그런 인프라 같은 것들이 저는 되게 중요할 거라 생각을 해서 앞으로 개인화된 의료 시대에 맞는 대량 생산 플랫폼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통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런 부분들은 CES에 나오질 않아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음 질문 뒤에 계신 선생님 먼저 하고 앞에 마이크 드릴게요. 예, 제조 디지털 트윈 전문기업 UBC의 송영빈입니다. 이제 요즘에 저희가 그 제조업에 그 로보틱스를 적용하는 분야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이 손동작, 예, 숙련공 손동작을 어떻게 학습시켜서 로봇이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좀 고민하고 있고 실제로 그 사업화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멀티모달로 사람 숙련공의 그 행위를 학습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떤 학습 방법이 가장 좀 효과적일 것인가에 대한 좀 아이디어를 좀 얻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뭐 챗GPT나 이런 거를 쓸 때 할루시네이션 현상이 있는데 이게 이제 로봇이 실제 현실에서 할루시네이션 상태로 빠지면 끔찍한 일이라서 이거 로봇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는 질문인데 일단 손동작을 포함한 학습, 휴머노이드 학습은요. 지금 이미 거의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그러죠. 사람의 그 동작을 시뮬레이션해서 그대로 흉내내서 이렇게 학습하는 쪽으로 거의 굳어졌어요. 방법론이 굳어졌고 아까 보여주신 그 코스모스에서 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똑같은 방식을 쓰거든요. 예, 그래서 그 다만 이제 하드웨어의 종류에 따라 가지고 들어오는 데이터와 어떤 학습하는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에 맞추는 작업을 되게 많이 필요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분야가 특히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보게 되는 하나는 무거운 걸 들고서 움직이는 그 페일로드를 잘 견딜 수 있는 게 첫 번째 되게 중요하고 그거는 뭐 이족을 하던 바퀴를 굴러서 가던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주변에 위치를 알아서 모빌리티 움직여 가지고 가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지금 말씀한 덱스테리티 그러니까 되게 정교한 작업을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그래서 로봇 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요. 로봇 팔하고 로봇 팔 기술이 다르고 손 기술이 다른데 로봇 손과 관련된 부품 기술이 엄청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테슬라가 지금 갖고 있는 옵티머스가 뛰어난 것 중에 하나가 손 디자인이 굉장히 좋거든요. 다만 이제 걔네들은 직접 지들만 쓰죠. 예, 그게 문제인데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지금 로봇 손 관련된 부품의 어떤 기술 개발에 경쟁이 굉장히 지금 치열해요. 제 생각에 몇 년 내에 좋은 것들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런 그 손들을 인간의 손 동작하고 거의 똑같게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킬 거거든요. 근데 이들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가진 제품이 보드와 함께 판매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부품화 될 거예요 아마. 부품화 사가지 쓰시면 될 겁니다 결국에는. 그런 형식으로 넘어갈 것 같아서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될 것 같고 두 번째 할루시네이션 문제는요. 그거는 그 로봇 같은 거 하는 거랑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할루시네이션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개념과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듣고 실제 액션으로 움직이는 거는 그 로봇 자체에다가 100% 자율성을 주지 않는 한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100% 자율화된 로봇한테 모든 것들을 행사하게 만드는 쪽으로 로봇을 쓰게 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이해를 잘못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할루시네이션이 중요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류들은 정해져 있는 그 작업을 하는 것에 한정시켜 가지고 오더를 내는 것만 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그냥
굉장히 높은 상위 수준의 작업을 자유롭게 하도록 저는 허용할 거로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할 것 같지 않아요. 네, 좋은 질문들 감사드리고요. 앞에 계신 선생님께 네, 마이크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시스코에 다니고 있는 이민호라고 하는데요. 네, 요번에 이제 오기 전에 CS에 관심이 많아서 유튜브들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요번에 뭐 많은 전문가분들이 중국은 혁신이 있었고 한국은 너무 평범했고 일본 재패니스 백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이제 소니나 혼다나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아까 중국 같은 경우는 로버락 그 네. 8 정도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네네네. 중국관이 굉장히 혁신적이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지금 미국이 AI는 거의 선두 주자인 건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데 중국이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얘기를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국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런칭을 하고 있잖아요. 네. 미국 시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AI 아니면은 뭐 실제 어드밴스 테크놀로지의 어떤 포텐셜은 어느 정도로 느끼셨는지 이번 CES에서 그게 좀 궁금합니다. 중국은 굉장히 잘하죠. 네. 그러니까 뭐 자동차의 완성도 같은 경우에도 지커 같은 경우에 제가 이번에 오늘은 뭐 얘기 안 했지만 지커가 이제 지리 자동차의 프리미엄 버전 제네시스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1억 원이 넘는 그 밴을 하나 전시했어요. 근데 진짜 초고급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저거 한국에 나오면 사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 정도로 잘 만들어요. 진짜 이제 제품의 수준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너무너무 잘 만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구경을 못 해봐갖고 얼마나 잘 만드는지 잘 몰라요. 예, 그게 그렇고 그다음에 로봇 관련된 것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로보락 잠깐 보여드렸지만 그 말고도 유니트리 거도 있었고 그다음에 다른 데 것들도 뭐 잠깐씩 보여드렸는데 충분히 수준이 굉장히 높은 제품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특히 제조 관련된 것이 결합되어 있는 종류들은 역시 가성비까지 좋아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다가 많은 얘기를 안 한 이유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나라 포함해 가지고 일본이랑 미국이랑 하나의 블로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중국 자체에다가 뭐 너무 신경 써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서 그래서 얘기를 좀 많이 안 한 것일 뿐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접근 방식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저 전략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고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좀 많이 벤치마킹하고 돌아봐야 될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어차피 시장은 미국이랑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지 중국은 여전히 굉장히 잘 만들고 좋은 제품들 많이 만들었고 특히 이제는 이제 그 간판에 해당하는 회사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 LG만큼이나 TCL 하이센스가 이제 전에는 삼성 LG 거를 베껴서 모조품을 좀 내놓는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자기네들만의 어떤 메시지와 자기네들만의 컨셉과 자기네들만의 뭔가를 내놓고서 거의 대등한 수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큰 회사들 입장에서도 그러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우리 뒤에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받겠습니다. 저쪽으로 마이크 전달 부탁드릴게요. 예, 딥브레인 AI에서 그 딥러닝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구현혜라고 합니다. 그 Q&A 처음 시작하셨을 때 뭐 이제 시간 같은 그런 거랑 공간이 결합된 그런 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가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뭐 가우시안 스플리팅 이런 것도 연구를 좀 보다 보면은 타임이랑 잘 연결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물체도 움직이면서 제가 이제 뷰 포인트를 이렇게 하는 그런 연구들이 네. 되게 많이 나오는 걸 저도 최근에 봤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인풋 데이터가 그렇게 있는 거는 알겠는데 처리하거나 그러니까 저장이나 스토리지 관련 쪽에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네네. 혹시 이제 그런 처리 과정을 잘 이렇게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 같은지 그리고 뭐 미래의 방향성은 어떤지 그런 걸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인터넷에서 답을 내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시간적 제약이 많이 없고 스토리지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어떤 처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제약이 별로 없기 때문에 충분히 그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고도 연구를 하든지 이럴 수가 있는데 리얼 월드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데이터 레이어가 있어야 돼요. 예, 그거는 이제 오늘은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운 분야고 그래서 이 분야에서 제일 앞서 있는 회사는 파스트 데이터라는 회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 파스트 데이터라는 회사가 있는데 얘네 같은 경우 원데이터 스토어에 계층을 한 7개 가까이 쌓아요. 7개 이상을 쌓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면 시간적 딜레이 타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사이즈하고 이게 다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지금 당장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는 데이터를 즉각적으로 사이즈를 줄여가고 처리를 한 다음에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건 인퍼런스 단위에서 그 보드에서 다이렉트로 해결을 해줘야 되니까 얘가 그 타임별로 다 바로바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중간에 시간 좀 생각을 하는 어떤 그런 타임이 좀 필요한데 데이터 양이 커지는 경우에는 그보다 이제 버스 연결해 가지고 약간의 시간을 가지고서 저장을 하고 있다가 이제 쓸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장치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모델로 가져가게 되려면 그보다 더 큰 사이즈가 되어 있는 것들을 이제 저장을 할 수 있는 일종의 블랙박스처럼 그 하드웨어에서 그걸 다 저장하는 장치가 또 있어야 될 거고, 근데 이거는 데이터량이 커지니까 당연하게도 어떤 SSD 정도 수준에서 아마 빠른 SSD 정도로 처리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하드웨어로 연결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그에 비해서 이제 그 데이터를 모아서 월드 차원에서 학습하는 종류들은 하이퍼스케일 저 뒤에 있는 서버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서 가야 되잖아요. 근데 데이터 용량이 커져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너무 커지면 압축을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저장해서 가져오는 것까지 하면은 얘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사이즈는 커지고 시간 딜레이는 느려져도 돼요. 그거를 작게는 5단계에서 많게는 10단계 이상으로 쪼개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에 이제 리퀘어먼트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월드 모델이 중요해지고 피지컬 AI가 중요해지는 순간 메모리가 진짜 중요해집니다. 메모리 리퀘어먼트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그래서 다만 아직까지는 그런 것들을 실질적 서비스로 제공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수요가 작아서 그에 대한 것들이 많이 없을 뿐, 좀 지나면은 그에 대한 요구가 많이 커질 거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굉장히 추상화를 해서 압축해서 저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세싱이 되게 중요해질 수도 있고, 다만 아직까지는 그쪽으로 많이 안 넘어갔기 때문에 그에 대한 중요성이 안 나온 거지, 글로 넘어가는 순간에는 당연하게도 지금 말하는 이런 데이터 스토어하고 데이터 프로세싱하고 데이터 네트워킹하고 데이터 통신하고 이런 거 있죠. 그 분야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걸 처리할 수 있는 컨트롤러라든지 IoT 관련된 그 기반 기술들이 정말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AI만 갖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훨씬 더 복잡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셔서 강연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또 정지훈 교수님 굉장히 긴 출장으로 또 굉장히 피로하시고 몸도 안 좋으실 텐데 오늘 또 이렇게 열심히 답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오늘 영감 많이 받으셨나요? 네, 연구하시는데 좀 이제 열정이 더 좀 불타오르시나요? 네, 그러시면 저희 여기 이벤트 보이시죠? 네, 저희 랩과 모두 모임 저희 모두의 연구소 플랫폼에서 개설을 하시면 책까지 받아가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꼭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